중국 만만히 봤다가 싹 다 털렸다. 믿을 구석은 한국뿐이다. 미국 군사위원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스파이들로 인해 미국 고위급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때 한국이 보인 특이한 행보에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의사당 청사 2141호실에서 벌어진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월 12일 오전 10시 정각 하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였는데 저는 국방부 차세대 무기체계 담당 부차관보로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상적인 예산 심의나 정책 보고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위원장석에 앉은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 잭 해밀턴의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청문회실 뒤편 참모석에 앉아있던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어제 받은 태평양 사령부 긴급 보고서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 배치한 신형 PLG 자주포의 사거리가 70km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미군의 팰러딘은 고작 40km였는데 말이죠. 해밀턴 위원장이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로건 부차관보 자네 부서에서 지난 15년간 차세대 장거리 포병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나?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정확한 수치는 X 프로젝트에 230억 달러, XM 개발에 87억 달러, 그리고 해밀턴이 손을 번쩍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총 4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결과는 뭔가?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 아닌가?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민주당 간사인 캘리포니아 출신 리사 첸 의원이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은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받으셨죠? 우리 병사들이 적의 포격, 사거리 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차세대 포병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누차 건의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기존 방산업체들의 기술로는 그 순간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 톰 브래들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외국 무기를 사자는 얘기냐? 미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한심해졌나? 우리 기술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전쟁에서 우리 병사들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기술이 최고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첸 의원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혹시 한국 무기 얘기하는 겁니까? K9 썬더나 K239 천무 같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정보가 새어나간 건가요? 의원님, 그런 구체적인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해밀턴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한국 무기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자존심 문제야. 미국이 동맹국 무기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속국이 되는 거 아닌가?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브래들리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방비가 연간 8천억 달러인데 고작 500억 달러 GDP의 나라 무기를 사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참다 못해 일어섰어요. 의원님들, 하지만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화력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첸 의원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방산업체들이 제대로 된 무기를 못 만드는 겁니까?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 회사들이 매년 수백억 달러씩 가져가면서 왜 성과는 없는 건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과 방산업체들의 안일함, 그리고 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였으니까요. 해밀턴이 최종 통보를 했어요. 결론은 이거야. 한국 무기든 뭐든 외국 무기 도입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 기술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 이상 끝.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이러다 정말 전쟁이 터지면 우리 병사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태평양 사령부 작전 참모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동쪽 120해리 지점에서 대규모 포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적 포병 화력 우위 확실 긴급 대응 필요라는 5글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22분 펜타곤 1인 3층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빨간색 극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태평양 사령부에서 온 것이었는데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중국 인민해방군 제72집단군이 대만 해협 서안에 신형 PCL 자주포 240문을 집중 배치했다는 보고서였어요.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달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보유한 견인포는 고작 30km였는데 말이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제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머스틴의 함장 토마스 헤이즈 대령이 보낸 긴급전이었습니다. 지난주 대만 해협 순찰 중 중국 해안포의 탐지 레이더에 로곤당했는데 그 사거리가 우리 함포 사정거리를 훨씬 넘어선다는 내용이었어요. 헤이즈 대령은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연안 50km 이내 접근 불가, 화력 지원 임무 수행 곤란이라고 말이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태평양 사령부라고 표시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괌 앤더슨 공군기지 제36항 공단장 마이클 스톤 준장이었습니다. 로건, 자네 지금 시간 있나? 급한 일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예,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스톤 준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어제 중국 공군이 제220 스텔스 전투기 12대로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어. 우리가 F-22사대로 스크램블했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중국 놈들이 새로운 공대지 미사일을 시험했어. 사거리가 200km가 넘더군. 우리 기지 방어망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리야. 로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무력한 상태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준장님, 그럼 현재 괌 기지는? 스톤 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전면전이 터지면 우리는 첫 번째 타겟이 될 거야.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뭐 하고 있나? 의회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자존심 문제라고 하더군요. 정치적 이유? 스톤 준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어요. 로건, 자네도 군인 출신이니까 알 텐데 전쟁터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살아남는 게 먼저야. 우리 병사들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강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평소보다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중동 지역 사령부에서였습니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 사령관 제임스 윌리엄스 대령이었어요. 로건 부차관보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란이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어요. 파테흐라는 건데 사거리가 700km에 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0km면 쿠웨이트는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동부까지 타격 가능한 거리였거든요. 대령님, 확실한 정보입니까? 어젯밤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했어요. 이란 서부 하마단 기지에서 발사 실험을 했는데 650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막을 수 없는 속도와 궤도거든요. 그날 저녁까지 비슷한 전화를 6통 더 받았어요. 일본 요코스카 기지와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그리고 이탈리아 아비아노 기지까지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적의 화력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요코스카 기지 사령관 로버트 톰슨 소장의 전화였어요. 로건, 북한이 화성 ICBM을 개량해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버전을 만들었다는 정보가 있어. 사거리 3000km에 CEP 10m 이하래. 요코스카 기지가 정확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밀이었으니까요. 그냥 업무상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여전히 자존심 타령을 하고 있고 우리 병사들은
적의 화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중국 미사일이 괌 기지를 타격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스톤 준장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로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병사들을 죽음의 함정에 밀어넣을 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결심했어요. 뭔가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의회가 반대하든 말든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펜타곤 지하 2층 252호실로 급히 호출되었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반적인 회의는 모두 지상층에서 열렸는데 지하 깊숙한 곳의 회의실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곳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쪽 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제 움직임을 따라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문 앞에 서자 지문 인식기와 망막 스캐너가 제 신원을 확인했고 무거운 금고 문 같은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예상보다 아담했어요. 원형 테이블 주위로 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은 모두 방음제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3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국가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리처드 스틸이라고 하더군요. 그 옆에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국방정보국 작전부장 캐서린 블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워커라고만 했는데 CIA 소속인 것 같았습니다. 스틸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로건, 자네가 어제 받은 보고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태평양과 중동 지역 사령부에서 온 그 내용들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은 기밀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기밀 사항인데. 블랙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로건, 우리가 모르는 기밀이 어디 있겠나? 자네 사무실 전화 통화 내용도 다 알고 있어. 스톤 준장, 윌리엄스 대령, 톰슨 소장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지. 적의 화력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도청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항의할 수는 없었죠. 워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로건, 상황이 심각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모두가 새로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반면 우리는 400억 달러를 날리고도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지. 스틸이 테이블 위에 두터운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자네 한국 무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최근에 실전 배치된 프로젝트 K.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로젝트 K라니요? 그게 뭔가요? 블랙이 파일을 열면서 설명했어요.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차세대 장거리 포병 시스템이지. 사거리 150km에 GPS 유도 능력까지 갖춘 괴물이야. 제가 본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위성 사진에는 한국 강원도 산간 지역에 설치된 거대한 포대가 보였고 시험 발사 장면도 있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추적한 데이터를 보니 정말로 150km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워커가 말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뀌어 중국 해안포를 무력화할 수 있고 이란 미사일 기지도 타격 가능해. 문제는 한국이 이걸 우리에게 팔 생각이 없다는 거야. 저는 의아했어요. 왜 안 파는 건가요? 우리는 동맹국인데. 스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도 바보가 아니야.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특히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야. 블랙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무기 시스템을 절대 수출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어. 심지어 미국에게도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 국가 핵심 기밀이라면서 말이야. 그 순간 워커가 무서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 만약 한국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는 거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도둑질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동맹국에 대한 배신 행위 아닙니까? 스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로건, 자네 어젯밤 꿈에서 뭘 봤나? 스톤 준장이 뭐라고 했지? 우리 병사들을 죽음의 함정에 밀어넣을 거냐고 하지 않았나? 제가 꾼 꿈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병사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상황이었거든요. 블랙이 차분하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작전명은 섀도우 카고.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일반 무기 수송선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K 시스템 일부를 확보하는 거야. 한국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워커가 덧붙였어요. 물론 위험한 작전이야. 들키면 한미동맹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 의회는 한국 무기 도입을 막고 있고 우리 기술로는 5년 이내에 해결책이 없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동맹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스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정은 자네가 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빠르면 올해 안에 일이 터질 수도 있어.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스톤 준장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병사들을 죽음의 함정에 밀어넣을 건가?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며칠 후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 지하작전센터에서 섀도우 카고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작전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어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전센터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종 통신 장비들이 24시간 내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워커가 저에게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로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부산항에서 폴란드 그단스크항으로 향하는 화물선 엔터프라이즈호가 출발해 공식적으로는 K9 자주포 12대와 일반 포탄 2,400발을 싣고 가는 거야. 하지만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 속에 프로젝트 K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 숨어 있어.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프로젝트 K를 수출한다고요? 그건 수출 금지 품목 아니었나요? 블랙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K9 자주포의 개량 부품이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K의 핵심인 GPS 유도 시스템과 장거리 포탄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한국이 폴란드와 비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거야. 스틸이 태블릿을 제 앞에 밀어주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항로 지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발틱 엔터프라이즈호는 부산항을 출발해서 싱가포르, 수에즈 운하를 거쳐 그단스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전체 항해 기간은 35일이었습니다. 작전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위성 추적 시스템 교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첨단 전자전 위성을 이용해서 해당 화물선의 GPS 신호를 조작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특수부대 투입이었습니다. 네이비 실팀 6의 정예대원 8명이 인도양에서 화물선에 잠입해서 목표물을 확보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 민간 항공기 위장 작전이었어요. 화물선에서 확보한 무기를 민간 화물기로 위장한 시 130로 옮겨서 네바다 사막의 비밀 기지로 운송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워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로건, 이 작전의 핵심은 완벽한 은밀성이야. 한국은 물론이고 폴란드도 눈치채면 안 돼. 만약 발각되면 우리는 모든 걸 부인해야 해. 자네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저는 목이 말랐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블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누군가 위험을 감수해야 해. 자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 병사들이 죽어. 선택해.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국가정찰청 소속 정찰 위성을 이용해서 발틱 엔터프라이즈호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선은 예정대로 부산항을 출발해서 대한해협을 지나고 있었어요. 동시에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화물선의 통신 시스템에 침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선박의 자동 식별 장치와 GPS 시스템을 우리가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이 작업을 담당한 건 사이버 전문가 앨리스 장이었는데 그녀는 불과 6시간 만에 화물선의 모든 전자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네이비 실팀 6의 대원들은 이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팀 리더인 잭 라이더 중령이 화상통화로 작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중령님, 목표물은 컨테이너 17호와 23B입니다. 이 두 컨테이너에 프로젝트 K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들어있어요. 라이더 중령이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항하면 어떻게 하죠? 화물선에는 한국 기술자들도 타고 있을 텐데. 워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살상 무력만 사용해. 하지만 작전이 발각될 위험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동맹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25일 화물선이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었어요. 위성 신호 교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화물선의 G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조작한 가짜 신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화물선은 예정된 항로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었고 이 틈을 이용해서 특수부대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어요. 화물선의 레이더가 우리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선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3월 28일 오전 3시 드디어 네이비실 대원들이 화물선에 잠입했어요. 수중에서 접근한 그들은 선체의 자석을 이용해서 달라붙은 후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대원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어요. 라이더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브라보팀, 17A 컨테이너 접근 완료. 찰리팀, 23B 컨테이너 위치 확인. 지금부터 침투 시작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 순간이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0분 후 라이더 중령에게서 성공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물 확보 완료. 지금부터 철수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 앨리스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작전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로건,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화물선에서 암호화된 통신이 발신되고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녀의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파수 분석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선박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암호화된 군사용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앨리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신호는 부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휴면 상태였다가 우리 팀이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순간 갑자기 활성화되었습니다. 워커가 급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신호의 목적지는 어디야? 앨리스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추적해보니 서울 용산구 소재의 국가정보원 본부로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상해요. 다른 신호도 포착되고 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한국 측에서 우리 작전을 눈치챈 건가요? 그 순간 블랙이 다른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어요. 로건, 큰일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체불명의 민간 항공기가 긴급 이륙했어. 목적지는 싱가포르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싱가포르라니요? 그럼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스틸이 급하게 라이더 중령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브라보원, 즉시 철수하라. 상황이 틀어지고 있다. 라이더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목표물 확보 완료했습니다. 지금 잠수함으로 이동 중인데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화물선 승무원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다시 한번 분석 결과를 보고했어요. 화물선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해독해봤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작전 노출, 미군 특수부대 침투 확인, 즉시 대응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처음부터 한국 측에서 우리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단 말인가요? 워커가 다급하게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그가 우리를 향해 돌아섰는데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방금 NSA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국정원이 우리 위성통신을 역추적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용한 암호화 시스템까지 해독하고 있어. 블랙이 다른 모니터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그 민간 항공기, 실제로는 한국 공군 수송기예요. 위장한 거였어. 그리고 탑승자 명단을 보니 국정원 특수작전팀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정에 걸린 게 아니라 한국이 처음부터 우리 작전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를 유인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스틸이 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부대에 철수 명령, 작전 중단이다. 흔적을 남기면 안 돼. 하지만 라이더 중령에게서는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철수가 불가능합니다. 화물선 주변에 정체불명의 잠수함들이 나타났어요. 소나로 확인한 결과 한국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왔어요. 로건, 화물선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암호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문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뭔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앨리스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로 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측에서 제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 비밀 작전의 총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워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실패야. 한국이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어. 처음부터 우리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던 거야. 블랙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어. 이 작전을 아는 사람은 우리 5명뿐인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건가요? 라이더 중령의 급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그들이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우리와 대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단순히 막으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스틸이 마지막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 작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의 일부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국무부 위기 상황실로 긴급 호출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펜타곤에서 상황을 관리했겠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20여 명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제니퍼 하워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슨, 그리고 NSC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하워드 장관이 저를 보자마자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로건, 어떻게 된 일이야? 한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어. 미군 특수부대가 한국 화물선을 불법 침입했다는 거야. 이게 사실인가? 저는 목이 말랐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장관님, 그런 작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측의 오해가 아닐까요? 매티슨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어요. 오해? 한국이 우리 위성통신 암호까지 해독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 오해라고? 로건, 지금 무슨 생각이야? 그 순간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태블릿을 제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들이 나와 있었어요. 위성사진, 통신 기록, 심지어 네이비 실 대원들이 화물선에 잠입하는 장면까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워드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서 직통전화가 왔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비밀작전 실패를 넘어서 동맹 관계 자체가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한국이 우리와의 모든 방산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어. 현재 진행 중인 KF-21 공동개발,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한미연합훈련까지 모든 걸 재검토하겠다는 거야. 매티슨 장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자네 때문이야. 로건, 왜 이런 무모한 작전을 승인했나? 동맹국을 도둑질의 대상으로 봤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작전의 진짜 배경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우리 병사들의 생명, 그리고 의회의 정치적 고집,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급보가 들어왔어요. 상황실 직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긴급 국정감사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미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야당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하워드 장관이 머리를 감쌌어요. 이건 완전한 외교 참사야. 70년 한미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좋아하겠나? 저는 그제야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우리 병사들을 구하려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거였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위험해질 텐데 말이죠.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새로운 정보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한국이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고 있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야. 매티슨 장관이 의아해했어요. 무슨 뜻이야? 한국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건가? 저는 문득 어제 화물선에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레츠 토크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워드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건, 자네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해. 한국 측과 직접 접촉해서 타협점을 찾아봐. 동맹이 깨지면 안 되거든. 하지만 한국이 저와 만나려고 할까요? 제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데 말이에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이상한 점이야. 한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네와의 대화를 요청했거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건 자네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저를 지목했다고요? 왜죠? 하워드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네는 그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서 확인해봐야 해.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비공식 회담을 갖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워싱턴 외곽의 한 호텔이었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한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한국이 의도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섀도우 카고 작전을 역이용해서 뭔가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워싱턴 외곽 메리어트 호텔 13층 스위트룸에서 한국 측 대표와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 서 있던 두 명의 한국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국정원 3차장 김정수라고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외교부 북미국장 이미영이라고 했습니다. 스위트룸 안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국 측에서 7명, 그리고 저희 측에서도 워커와 블랙이 함께 왔거든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창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군인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합참정보본부장 박민호 소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김정수 차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로건 부차관보니 먼저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귀하의 특수부대가 우리 화물선에 침입한 사건 말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측의 오해가. 박민호 소장이 차갑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밀어주었는데 화면에는 라이더 중령과 그의 팀이 화물선에 잠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았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영 국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차관보님, 우리는 처벌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왔어요. 왜 미국이 이런 위험한 작전을 감행했는지 말입니다. 김정수 차장이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신형 무기 때문에 미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런 내부 사정까지 파악하고 있다니요. 박민호 소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미군 기지에서 발신된 긴급 보고서들이었어요. 괌, 쿠웨이트, 요코스카 모든 곳에서 화력 열세를 보고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소장님, 이런 기밀 자료를 어떻게? 박민호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죠. 이미영 국장이 본론을 꺼냈어요. 로건 부차관보님,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항의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해요. 제가 의아했어요. 도움을 준다고요? 김정수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고민을 이해해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고 미국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박민호 소장이 새로운 파일을 꺼내들었어요. 프로젝트 K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 자료였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생산 능력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무기가 정말로 중국의 PLG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민호 소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공유한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미영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기술 이전이어야 해요. 도둑질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말이에요. 둘째,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정수 차장이
더 중요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셋째, 이 기술을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에만 사용해야 해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워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의회 승인은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거든요. 박민호 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시도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진짜 기술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화물선에 실은 건 의도적으로 구식 부품들이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확보한 부품들은? 김정수 차장이 대답했어요. 10년 전 기술이에요. 현재 프로젝트 K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시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미영 국장이 진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신 기술을 원한다면 정직한 방법을 택하세요. 우리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어요. 미국과 함께 대응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박민호 소장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빠르면 6개월 안에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블랙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김정수 차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비록 어제는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70년 동맹의 가치는 인정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용서해준 건지 아니면 더 큰 게임의 일부로 이용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고 영리하다는 거였습니다. 호텔에서의 회담이 끝나고 3일 후 저는 네바다주 그룹레이크 근처의 비밀 기지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막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곳은 일반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는데 섀도우 카고 작전으로 확보한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기지 사령관 톰 하디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특수작전 출신답게 말수가 적었어요. 로건 부차관보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보한 물품들이 도착한 지 이미 48시간이 지났어요. 지하 경납고로 향하는 길에 하디 대령이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총 3개의 컨테이너를 확보했는데 한국 측이 프로젝트 K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지하 경납고에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축구장 크기만 한 곳에 3개의 대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었는데 주변에는 각종 분석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기체계 분석 전문가인 제임스 코엔 박사가 다가와서 첫 번째 보고를 했어요. 부차관보님, 첫 번째 컨테이너를 열어봤는데 실망스럽습니다. 155mm 포탄이 맞긴 한데 GPS 유도 시스템이 10년 전 기술이에요. 제가 컨테이너로 다가가서 직접 확인해봤어요. 포탄들은 분명히 한국산이었고 겉모습도 최신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엔 박사가 내부를 해부해서 보여준 전자부품들은 정말 구식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2015년에도 만들 수 있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자주포용 사격 통제 컴퓨터가 들어있었는데 기대했던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탄도 계산기였거든요. 코엔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사거리 40km가 한계예요. 150km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곡사포 수준이에요. 세 번째 컨테이너에서는 발사대 부품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실제 성능은 우리가 이미 보유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부품은 중국산이었습니다. 하디 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프로젝트 K 시스템 자체가 허상이었던 건가요? 저는 한국 측과의 회담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박민호 소장이 의도적으로 구식 부품을 실었다고 했던 말이요. 그럼 진짜 프로젝트 K 시스템은 따로 있다는 뜻이었나요? 코엔 박사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부차관보님,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시험해봤는데 작동조차 하지 않아요. 뭔가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경납고 입구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보안팀이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기지 외곽에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량으로 위장했지만
군사용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디 대령이 즉시 경계 태세를 명령했어요. 모든 인원 전투 준비, 외부 침입자에 대비하라. 저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한국 측에서 추적해온 건 아니겠죠? CCTV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수상한 차량 5대가 기지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일반적인 SUV처럼 보였지만 뭔가 개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어요.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모두 가짜 번호판이에요. 그리고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차량 안에 군사용 장비들이 보입니다. 하디 대령이 저에게 물었어요. 부차관보님, 혹시 한국 측에서 이곳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 정보기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가 섀도우하고 작전이 실패했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30분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기지 통신실에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발신자는 불명이었지만 메시지는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측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추적해왔고 지금 확보한 물품들이 가짜라는 걸 알리고 있는 거였어요. 동시에 진짜 프로젝트 K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디 대령이 당황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외부 차량들을 제거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 측에서 온 거라면 무력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진짜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면 말이에요. 통신실에 답장을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나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로 한 거였어요. 하디 대령이 반대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정문에 서자 5대의 검은색 SUV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석양이 사막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익숙한 인물이 내렸어요. 워싱턴 호텔에서 만났던 박민호 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권총이 차려져 있었어요. 로건 부차관보님, 다시 만나네요. 박민호 소장이 차분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다른 차량에서도 사람들이 내렸는데 모두 한국 특수부대원들로 보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건가요? 이곳은 최고 기밀시설인데 박민호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비밀 기지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물건이 보관된 곳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 순간 뒤에서 하디 대령과 보안 팀원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카빈을 들고 있었는데 한국 측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하디 대령이 확성기를 통해 소리쳤습니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라. 이곳은 미군 기지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전투 대형을 갖추며 우리를 겨눴습니다. 양쪽 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민호 소장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로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70년 한미동맹이 끝장나는 거 알고 있죠? 저는 식은땀이 흘렸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총을 겨누고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발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였어요. 소장님,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로운 해결입니다. 무력 충돌은 박민호 소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그럼 우리 물건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동맹국의 자산에 손대지 마세요. 하디 대령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부차관보님, 물러서세요. 저들은 침입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박민호 소장과 불과 2m 거리에서 마주 서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움직이면 총격전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 특수부대원 중 하나가 박민호 소장에게 한국말로 뭔가 보고했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로건, 우리가 확인한 결과 당신들이 가져간 건 정말로 구식 부품들이에요. 10년 전 기술이죠. 진짜 프로젝트 K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치 상황을 만드신 건가요? 박민호 소장이 뒤를 돌아 손짓하자 다른 차량에서 거대한 상자가 내려졌어요. 4명의 부대원이 들고 온 것을 보니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젝트 K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GPS 유도, 포탄과 사격 통제 컴퓨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상자가 열리자 정말로 최첨단 장비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기지 안에서 본 구식 부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포탄 표면에는 복잡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격 통제 컴퓨터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디 대령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죠? 박민호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시연해보죠. 50km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켜 보이겠어요. 그쪽에서 관측용 드론을 띄우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실제 사격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곳은 네바다 핵실험장 근처인데 걱정 마세요. 우리가 미리 계산해왔어요. 안전한 지역에 무해한 연막탄을 쏠 겁니다. 실제 위력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도만 확인시켜드리려고 해요. 30분 후 정말로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측에서 가져온 간이 발사대에서 155mm 포탄이 발사되었고 우리 드론이 추적하는 가운데 정확히 50.2km 떨어진 지점에 착탄했습니다. 오차는 불과 1.5m였어요. 하디 대령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최신 시스템보다도 뛰어나네요. 박민호 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게 진짜 한국 기술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박민호 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로건, 우리는 도둑질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맹국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첫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둘째, 기술 이전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셋째,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제안하지 않으신 건가요?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나요? 박민호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이 정당한 제안을 들어줬을까요? 의회에서 한국 무기는 자존심 상한다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정말로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우리의 섀도우 카고 작전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진 거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확인한 후에 진짜 협상을 시작하려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 소장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건,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본부에서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시작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하디 대령이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닥친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인가요? 박민호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한 바로는 야오닝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 전단이 대만 동쪽 200캐리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동시에 본토에서 폭격기 40여 대가 공군 기지에서 긴급 출동 대기 중입니다. 하디 대령이 의아해했어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건가요? 박민호 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대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공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일본도 모든 아시아 동맹국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긴급 콜이었는데 화면에 펜타곤 긴급 상황실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로건 부차관보님, 즉시 워싱턴으로 복귀하세요. 중국이 대만 침공 직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NSC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박민호 소장이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벌써 시작된 거네요.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원래는 여름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디 대령이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부차관보님, 저들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 모든 게 중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박민호 소장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대령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한국이 중국과 한편이라고 생각하세요? 6.25 전쟁 때 중국군이 우리에게 뭘 했는지 잊었나요? 그 말에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박민호 소장의 분노가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소장님, 그럼 지금 제안하시는 게 뭔가요? 이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죠? 박민호 소장이 뒤돌아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번 컨테이너를 가져와라. 10분 후 더 큰 상자가 도착했어요. 뚜껑을 열자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조립된 프로젝트 K 발사 시스템이 들어있었거든요. 포신부터 사격 통제 장치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걸 지금 당장 미군에 인도하겠어요. 무상으로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상으로 준다고요? 그런 고가의 무기 시스템을요? 조건이 뭔가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 무기로 중국 해안의 미사일 기지들을 타격하세요. 그리고 한국도 동시에 행동할 겁니다. 북한이 남하하려고 하면 프로젝트 K로 평양을 직접 타격하겠어요. 하디 대령이 경악했어요. 그럼 전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진다고요? 박민호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대령님,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중국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제안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태평양 사령부 스톤 준장이었습니다. 로건 괌 기지가 중국 미사일의 조준을 받고 있어. 위성 정보에 따르면 DF-26 12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고. 만약 대만 사태가 터지면 괌이 첫 번째 타깃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지만 동시에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박민호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로건 선택하세요. 중국의 미사일에 맞아 죽을 건가요? 아니면 싸워서 이길 건가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 제안은 철회합니다. 하디 대령이 제게 속삭였어요. 부차관보님, 이건 너무 위험해요.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스톤 준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괌 기지에 우리 병사들이 중국 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결정을 미룬다면 정말로 전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었어요. 박민호 소장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9분이 흘러가는 동안 저는 네바다 사막에서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직면했어요. 박민호 소장은 여전히 손목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고 하디 대령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으라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지 쪽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블랙호크 3대가 착륙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수송 헬기가 아니라 VIP 전용기였습니다.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통합참모본부 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었거든요. 그 뒤를 이어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슨과 CIA 국장 윌리엄 번즈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고위 인사들이 네바다 비밀기지까지 직접 온다는 건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밀리 대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로건, 상황 브리핑을 받았어. 한국 측과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박민호 소장이 밀리 대장에게 경례를 했어요. 한국 합참정보본부장 박민호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밀리 대장이 예의 바르게 답례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소장님, 한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에 공동 대응하자는 겁니다. 매티슨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결정은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박민호 소장이 시계를 다시 봤어요. 15분 남았습니다.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늦어요. 번즈 CIA 국장이 박민호 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소장님, 한국이 이런 결단을 내린 진짜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동맹국을 돕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박민호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섀도우 카고 작전도 오늘 이 만남도 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계획되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밀리 대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민호 소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사전에 포착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작전을 준비했던 겁니다. 번즈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섀도우 카고 작전도? 네, 처음부터 한미 공동작전이었어요. 미국 의회가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기술 이전을 추진하려던 거였습니다. 로건 부차관 본인만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연출된 것이었단 말인가요? 매티슨 장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건, 자네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했어. 정말로 우리 병사들을 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 야심 때문인지 말이야. 밀리 대장이 덧붙였어요. 중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장 지휘관의 도덕적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어. 자네는 합격점을 받았어. 박민호 소장이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K 시스템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미군 기지에 비밀리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괌, 오키나와, 하와이, 모든 주요 기지에 말이에요. 오늘은 그 사실을 공개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화물선에서 확보한 구식 부품들은 뭐였나요? 그냥 연습용 미끼였어요. 진짜 기술 이전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번즈 국장이 시계를 봤어요. 이제 5분 남았어요.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을 건드리기 직전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요. 밀리 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건, 자네가 현장 총책임자야. 결정해. 프로젝트 K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할 것인가? 저는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거대한 작전의 일부였고 저는 그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을 구하려는 제 마음이 진짜인지 시험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민호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로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K 시스템 실전 투입을 승인합니다. 모든 미군 기지에 즉시 발령하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F-35편대가 나타났어요. 이미 대만 해협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3개월 후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의사당 청사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하원 군사위원회 잭 해밀턴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대형 성조기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쪽 참모석에 앉아서 이 아이러니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해밀턴 위원장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자랑스럽게 발표드립니다.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포병 시스템 X가 드디어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순수 미국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입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X라니요. 그게 바로 한국의 프로젝트 K 시스템인데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무기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한미 동맹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 사라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뉴스에서 미국이 신무기 개발했다고 하던데 그 일 때문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혼자 한 건 아니야. 좋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어. 사라가 의아해했어요. 친구들? 누구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멀리서 온 친구들이야. 아주 고마운 친구들 말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진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순수 기술 승리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병사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동맹이 더 강해졌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빚을 졌다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법이니까요.